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직접 뵐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저희 학과 고분자공학과라는 것이 그렇게 요새는 흔하지 않은 학과가 되었는데 이 학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고분자공학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분자란 얘기는 듣긴 했지만 이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학문인지 조금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발표 제목으로 선정한 것이 플라스틱과 고분자공학, 생활의 혁신을 가져온 화학 플러스 재료공학,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고분자공학과는 약간 순수 학문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고 또 일부분 굉장히 응용 학문으로서 굉장히 좀 깊은 정도의 학과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자연과학과 공학이 같이 합쳐진 학과라, 그래서 저희가 영문 이름을 쓸 때도 폴리머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이라고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같이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제 소개를 굳이 따로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 과거 학력이나 아니면 경험을 보시면 고분자학과가 어떠한 학과라는 것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넣어봤습니다. 저는 학부 과정에서는 섬유공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석사에서도 역시 섬유공학, 그리고 섬유 재료 합성 쪽을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SK이노베이션에서 정밀화학 쪽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이때 제가 진행했던 것은 의약품 중간체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이런 연구를 좀 했는데, 그 말은 제가 학부 때 그리고 대학원 때 배웠던 과목들이 재료의 합성, 유기 합성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학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저는 박사과정을 케임브리지 대학교 화학과에서 마쳤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고 특히나 화학이 유명한데, 여기서 제가 연구를 했던 것은, 공부를 한 것은 촉매 반응들, 화학 공정 이런 쪽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 코넬 대학교 재료공학과에서 제가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넬 대학교 재료공학과에서는 반도체 감광제, 얼마 전에 이제 수출 통제 조치 같은 얘기가 나왔을 때 포토 리지스트란 말씀을 좀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감광제 쪽에 연구를 하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칩 제조사죠, 인텔사의 지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하대 고분자공학과에 교수로 오게 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섬유, 그리고 정밀화학, 그리고 촉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러한 공부 학력 그리고 직업적인 백그라운드 하에서 현재 고분자공학과에서 고분자 관련 재료의 합성 그리고 신소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저희 학과가 어떤 성격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좀 저희 과를 구분하는, 그리고 저희 과의 성격을 좀 더 말씀드리는 슬라이드인데, 인하대 학교 내에 화학 관련 학과가 대략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화학과,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생명공학과. 이름은 많이 다르고 화학이나 화학공학은 비슷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분자공학과도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의 이제 차이가 뭐냐 이거죠. 전부 다 화학 관련 학과인데 이름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근간은 화학이에요. 화학을 바탕으로 그 화학적인 지식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화학은 그 일반적인 그냥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서 보시는 화학과는 굉장히 원론적인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화학이라는 걸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화학은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쓰면 좋긴 할 텐데요. 레이저 안 됩니까? 화학과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화학과는 원자의 배열 또는 전자의 흐름을 중심으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되게 어렵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운데, 화학이란 게 실은
전자를 어떻게 다루는가? 전자, 우리 뭐 반도체 칩이든 여기 보시는 전등이든 아니면 컴퓨터 디스플레이든 전부 다 전자의 흐름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전자란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서로 관여하면서 화학 물질을 만드는가, 요걸 파악하는 게 화학과입니다. 굉장히 화학과라고 밖에서 들으면 뭔가 만들고 물질을 만들고 아니면 뭐 약품도 만들고 할 것 같은데 그 만드는 것의 근 바닥에는 전자의 흐름을 어떻게 확인하고 전자의 흐름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통제하는가가 들어있는 거죠. 즉 원자와 전자, 이 두 개가 화학과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원자와 전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화학이라면 요걸 좀 이용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생활에 편리하게 응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공학 쪽에서 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생명공학과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화학과의 기본 관심은 자연계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와 전자의 이해, 흐름, 어떻게 전자와 원자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파악하는 거라면 화학공학과에서는 이를 화학제품의 개발, 화학제품의 응용과 관련지어 연구를 하는 거고요. 교육을 하는 것이고 재료공학과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소재들, 신소재 아니면 뭐 금속이든 세라믹이든 아니면 고분자든 고분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재료공학과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원자와 전자를 그 원자와 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기계나 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를 만들어 갈 거냐, 소재의 특성을 향상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는 게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재료공학과입니다. 그러면 원자하고 전자를 또 활용을 하겠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다 건강하게 살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락하도록 만들어주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현상과 관련해서 원자와 전자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건강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학문들이 생명공학과가 되겠습니다. 약학과도 일종의 화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대, 약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의대, 약대가 완전히 다 서로 엇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대와 약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약대에서 의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약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약품, 신약의 개발, 약이 만들어지면 그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약이란 게 화학물질이거든요. 그럼 그 화학물질엔 뭐가 있느냐? 그 화학물질의 바탕에는 원자와 전자의 조합, 원자와 전자의 흐름, 원자와 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서 약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바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화학과고, 즉 원자와 전자에 대한 이해,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생명공학과로 나뉠 수 있다. 여기서 고분자공학과는 여러 장치나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를 확보한다는,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재료공학과의 범주로 들어가 있고, 재료공학과가 좀 너무 큰 학문이 되기 때문에 그 재료공학을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누게 되는데 하나가 금속공학과, 그리고 하나가 세라믹 다루는 뭐 무기재료공학과든 세라믹공학이든, 그 다음에 또 한 중요한 분야가 고분자공학이 되겠습니다. 고분자공학은 유기물질을 다루는 거죠. 세라믹이 무기물일, 금속도 무기물이라면 이에 반해서 유기물질을 다루는 학과가 고분자공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과학하고 공학이 무슨 차이를 지니는지. 화학과를 말씀드리면서 화학이라는 것이 원자와 전자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파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결국 인하대도 그렇고 다른 모든 학교에 이과대학이 있고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이것부터도 좀 실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과와 공대, 이과대학과 공과대학. 이 차이는 뭐냐면 이과대학은 자연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파악을
주 관심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해예요. 자연을 올바르게 이해하자. 걔네들이 가지는 어떤 응용 가능성 아니면 걔네들이 가지는 위험성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빛이죠. 빛에 대한 특성, 빛이 어떤 거고 빛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빛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이해가 자연과학대학, 특히 물리학과 같은 데서는 추구하는 바입니다. 생명과학과라고 하는 생물학과 같은 데서는 생명현상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생명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새로운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공학은 이러한 과학적인 지식, 이과 쪽에서, 이과대학에서 발견한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 자연현상을 파악한 바를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인간 생활에 유리하게, 인간의 부족한 부분, 인간이 원하는 부분을 만족시키도록 활용할 거냐, 요게 관심이 있습니다. 즉, 공대는 과학이나 기술이나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편리하게 만드는 데 활용할 거냐, 요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과학, 이과대학은 자연을 바라봅니다. 공과대학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봅니다. 공과대학의 주 목표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빛이 뭐냐, 빛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이제 걔네들을 그 빛이란 걸 이용해서 사람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빛을 공부하면서 빛을 우리가 뭐 적색, 녹색, 청색 빛들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내고 발생시키고 원하는 모양으로 발생시킨다, 만들어낸다. 그러면 결국 빛을 디스플레이라는,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TV, 그런 빛을 내는 장치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빛에 대한 이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이과대학하고 공과대학의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좀 진로를 선택할 때, 저도 학생들을 계속 상담하곤 하지만 이제 약간 아쉬운 것이, 자기는 좀 공부를 계속하고 싶고 어떠한 자연현상의 원리가 궁금한데 여기 왔더니만, 공대에 왔더니만 이거 자기가 잘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공부하고 싶어도 잘 모르겠다, 자기와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자기는 공대 연기 좋다, 나는 뭔가 내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돈도 벌어오고 싶은데 여기 딱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진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올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학생들이 정말로 지식을 갈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건 이과대학 쪽이 좀 잘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이제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이런 게 관심이 있으면 오히려 공대 쪽이 잘 맞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분자공학이란 걸, 지금 과학하고 제가 공학을 설명드렸으니까 이걸 조금 더 이제 고분자공학이라는데 조금 좁혀서 들어가 보면, 고분자공학이란 건 결국 알려진 고분자, 그러니까 고분자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고분자라는 소재, 그리고 고분자를 합성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문입니다. 즉, 고분자란 소재로 유기물질, 플라스틱, 이러한 소재를 이용해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더 윤택하고 편리하고 풍족하게 만들 거냐, 이게 저희 과에서 바라보는 바죠. 즉, 고분자라는 소재를 단순히 소재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소재를 더 사람의 생활에 적용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생분해성 봉합사라고 제가 예에 적어놨습니다. 생분해성 봉합사, 저게 봉합사니까 꿰매는 실이죠. 수술할 때 꿰매는 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얘기지만 수술을 하는데 맹장 수술을 했는데 결국 맹장을 잘라내고 내면 거기를 꿰매야 되지 않습니까? 꿰매고 났는데 일정 시간 후에 그 실을 다시 제거를 해줘야 된다. 맹장을 떼내서 꿰맸고 겉에 살갗을 다 꿰매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실을 다시 빼내겠냐 이거죠.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를 겁니다. 처음에 맹장 수술할 때는 뭐 이만큼 찢을 수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실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면은 한 보다 작은 크기로 자를 수는 있겠습니다. 고통이 이만큼 자를 때와 이만큼 자를 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을 빼내고자 한다면 잘라야 되거든요. 빼낼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실 말고 아예 몸 안에서 맹장이 머물 동안은, 아무를 동안은, 잘라낸 맹장이 아무를 동안은 그 실로서 꽉 묶어놓고 있다가 한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맹장이 완전히 아물게 되면 그때서 실이 스스로 녹아 사라질 수 있다면, 실이 녹아서 몸 안으로 그대로 흡수되어 사라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다시 수술을, 살갗을 찢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도 고분자공학에서 깊이 있게 바라보는 바죠. 즉, 수술을 했는데 실을 다시 뽑아낼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녹아버릴 수 있도록 그러한 특성의 실을 개발하고 싶다. 실제로 그러한 실을 연구를 해서 생분해성 고분자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실 자체가 아예 녹아, 아니면 몸 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 몸 안으로 흡수되는 그러한 실들을 개발하게 되고, 결국 고분자 기술을 이용해서, 합성 고분자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편리를 극대화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하나 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페트병 생활에 편리하긴 하나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를 병들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견 페트병을 이용하고 버리는 과정만 보면 그런데 그 전부터 생각해 보면은, 그 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 페트병이 과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재료인가라는 것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페트병이 가볍고 깨지질 않거든요. 유리병, 페트병이 아니면 유리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옮기거나 아니면 물병을 우리는 유리병으로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유리가 무겁지 않습니까? 물보다도 무겁거든요. 그러면 저기 뭐 강원도나 아니면 설악산에서 물을 유리병에 담아서 그걸 우리 집에까지 가져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료가 들어가겠냐 이겁니다. 유리병 자체는 환경 친화적인 걸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유리병을 이용하는 과정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써야 되죠. 무거우니까. 그리고 유리병을 만들 때 온도를 거의 한 800도, 1000도까지 올리거든요. 유리를 녹여야 하니까. 그럼 그렇게 유리병을 가공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는 다 화석 연료에서 나옵니다. 석유, 석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많은 석유와 석탄이 유리병을 만드는 과정, 재활용 과정, 운송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에 반해서 페트병은 가벼우니까 훨씬 더 적은 연료가 운송하는데, 이동을 시키는데 필요하고, 그리고 재활용하는 것, 그리고 만드는 것도 훨씬 낮은 온도에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페트병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얘네들이 깨지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너무 페트병이 저렴하기 때문에 마구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자체는 오히려 유리병보다 환경 친화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즉, 페트병이라는 깨지지 않고 가벼운 병을 이용해서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고분자공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분자가 또 활용되는 예를 이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옆에 것은 1940년대에 만들어진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애니악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크기가. 진공관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디스플레이도 없죠. 반면에 이제 최근에 쓰고 있는 컴퓨터를 보시면 단순히 요 USB 메모리 같은 것들을 모니터에 꼽아도 컴퓨터로 작동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틱 PC라는 게 나와 있고, 화면도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얇고 가볍게
적은 전력을 소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 여기 어머니들 많이 와 계신데 집에서 어떠한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리의 달인이 아니라고 하시면 대부분 오른편에 나와 있는 테플론이 코팅된, 검은색 테플론이 코팅된 프라이팬을 쓰실 겁니다. 약간 요새 이제 테플론이라는 고분자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건 좀 다른 문제고요. 옆에 보시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프라이팬, 요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 스테인리스 스틸 프라이팬으로도 계란 프라이 눌러붙지 않고 잘 요리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한 300도 이상까지 충분히 가열한 다음에 기름을 떨어뜨려서 기름이 또르르 구를 정도로 이제 프라이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프라이팬을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저걸 어떻게 닦냐 이거죠. 철수세미로 거의 진짜 박박 문질러야 될 수준인데 테플론 프라이팬, 테플론이라는 고분자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고 빠른 속도로 계란 프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도 훨씬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또 다른 고분자의 중요한 응용 가치를 말해주는 건데요. 이게 2차 세계대전에 분수령,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끌어준 그 분수령이 하나가 스탈린그라드에서 일어난 탱크 전쟁, 전차전입니다. 이때 독일하고 러시아, 소련하고 탱크 전쟁이 붙었는데 이때 소련은 영국하고 미국이 개발한 윤활유 기술을 이전받았거든요. 이전받음으로써 영하 20도, 30도 되는 낮은 온도에서도 러시아 탱크들의 엔진은 끄떡없이 잘 기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탱크들은 그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탱크들은 이 혹한의 겨울에 탱크 엔진이 다 얼어붙었고 윤활유가 얼어붙으면서 다 얼어붙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당연히 독일 탱크가 러시아 탱크보다 성능은 훨씬 좋았지만 움직이지 못하니 무용지물이잖아요. 러시아가, 소련이 독일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고분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도 이제 바로 아실 텐데 비누로 머리 감는 것하고 샴푸로 머리 감는 것. 제가 비누는 그냥 이 그림을 썼지만 비누로 머리 감고 나면은 옆에서 보시는 것 같은 그러한 찰랑찰랑한 머리카락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이유도 바로 고분자에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머리카락이 찰랑찰랑하게 윤기가 있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실리콘이라는 고분자로, 모래가 원료가 되는 실리콘이라는 고분자로 코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누는 그런 코팅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샴푸란 것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시 고분자가 그 안쪽에 들어가 있다. 즉 앞에서 제가 스틱 PC, 모니터를 말씀드렸는데 스틱 PC와 모니터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것도 고분자 기술이 있어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팬으로, 테플론 프라이팬으로 편리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분자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찰랑찰랑한 머리카락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고분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분자 소개가 좀 있는데, 그럼 이제 고분자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기재료다, 유기소재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고분자가 뭐냐? 그냥 학문적인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의가 한 분자량이 한 5천 정도 이상 되는 거대한 분자를 고분자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가 높다고 해서 높은 분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일본 용어를 좀 그대로 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고분자라고 할 때 이 고분자는 분자량이 커다란, 즉 거대 분자다. 거대 분자란 말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런 거대 분자, 작은 분자들을 막 서로 붙여 놓습니다. 그 작은 분자라고 하면은 어떤 거라고 할까요? 천연에서 나오는 고분자를 코튼이라고 할 때 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들을 서로 막 합쳐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코트니, 면이 나올 수 있죠. 셀룰로스라는 것도 결국 고분자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은 뭐냐? 고분자는 딱딱한 것도 있고 액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잘 흐를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도 있고, 그 중에 이 딱딱한 녀석을 여러 가지 첨가제들과 같이 섞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보통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이 가림막, 비말 가림막 같은 경우도 자기가 형태를 하나 지니고 있잖아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고분자를 원료로 해서 여기에 다른 여러 성분들을 집어넣어 형태를 갖춰 놓은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고분자는 천연물질도 있고 합성물질도 있습니다. 천연물질들, 우리 몸도 고분자예요. 우리 몸의 가장 대표적인 게 DNA. DNA 뭐 이중 나선 구조 쭉 다 배우셨을 겁니다. 이중 나선 구조의 DNA다. 그럼 그 DNA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작은 단위들이, DNA를 구성하는 무슨 단위들이 있잖아요. 뭐 사이토신, 구아닌, 뭐 사이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쭉 합쳐져 가지고 사슬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도 고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게껍질, 새우 껍질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무슨 고분자인가 하실지 몰라도 실제로 새우 껍질이나 게 껍질은 면, 코튼하고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연에서 나오는데 그 포도당 단분자, 포도당을 기반으로 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모양이 약간 바뀌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감자나 쌀, 아니면 모양이 조금 바뀌면 딱딱한 게 껍질, 이런 것들이 돼버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천연 고분자는 만들고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연이 제공해주는 굉장히 친화적인 재료이긴 한데, 만들어 가공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술 양이, 공급되는 양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인간의 기술로 고분자를 만드는 거죠. 그럼 고분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작은 분자들을 계속 붙여나갑니다. 제일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실꾀기. 아이들, 저도 이제 애가 셋이라서 이제 많이 장난감을 사주곤 했는데, 보시면 실꾀기 구슬 같은 것들, 거기에 이제 실을 쭉 꿰 나가지 않았습니까? 요 작은 단분자란 것들, 얘네들을 실을 이용해서 쫙 꿰주면, 즉 길게 서로 연결해주면 고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폴리에틸렌이라는 것 많이 쓰시죠, 집에서.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P라고 되어 있고 병 뒤에 보면은 많이 P라고 쓰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샴푸병, 아니면 밑에 저 그림을 보시면 뭐 세제병들, 좀 약간 불투명하면서 저렴한 것들이 폴리에틸렌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고요. 쟤네들의 원료는 석유입니다. 저기 제가 납사라고 써놨는데, 노란색 액체가 석유에서 뽑아낸 성분이거든요. 석유를 끓이면 끓인 석유에서 어느 정도 부분, 좀 적절히 휘발유보다 조금 무겁거나 가볍거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노란색 액체입니다. 걔네들을 저 울산에 가면은 SK 정유공장이나 아니면 S오일이나 GS 칼텍스나 이런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얘네들을 분해를 시킵니다. 석유를 태우진 않고 석유에 열을 가해서 분해를 시키면 보시는 에틸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 에틸렌이라고 제가 빨간색 수소와 탄소를 이용해서 그려 놓았는데, 쟤네들이 이제 그 실꾀기에 쓴 구슬, 작은 분자가 되겠습니다. 쟤네들을 쫙 합치는 거죠. 실꾀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에틸렌이라는 분자를 이용해서. 실꾀기를 하면 결국 그때 우리가 병을 만들거나 아니면 필름을 만드는데, 비닐 필름을 만드는데 이용하는 폴리에틸렌이 얻어집니다. 고분자공학과에서 관심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원료 물질을 찾고, 적절한 원료 물질을 찾고, 그 원료 물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고분자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작은 분자를 만들고, 그 작은 분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용한 형태로 실꾀기를 할 건가. 실꿰어 놓으면 이제 그땐 플라스틱, 고분자가 나오니까 이제 걔네들을 활용해서 이런 가림막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병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드는 데 쓰는 필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분자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고분자의 응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듣고 계신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있지만 실제 이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할 때 반도체 기술과 고분자란 것이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실리콘, 전자, 소자 보면은 고분자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반도체는 고분자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이 제가 강의에서 활용하는 집적회로의 사진인데요. 집적회로,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것,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뭐 애플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가 사용하는 반도체는 자기네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겠다.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가 각광을 받는, 배터리도 오래가고 잘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스스로 설계하고 만든 그 자율주행 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즉 반도체 칩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여러 소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대충 많이 들어보셨을 칩들이 반도체 소자가 뭐 컴퓨터에 보면 i3니 i5니 펜티엄이니 그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메모리들이 또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 USB 메모리에 사용되는 것들 그리고 요새는 모든 컴퓨터가 거의 다 SSD라고 예전에는 하드디스크를 썼지만 지금은 SSD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러한 소자들 전부 다 걔네들이 집적회로라고 불리우는 소자들입니다. 하나의 조그만 실리콘 판 위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들을 같이 모아놓은 겁니다. 1cm, 1cm 그 정도 크기의 실리콘 안에 실리콘이라고 하는 요 금속 비슷한 물질 안에 10억에서 100억 개 사이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 어떻게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뭐 그림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녹색과 보라색으로 저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나와 있는 이미지인데요. 위를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근데 쟤네들이 위에서 본 모습이지만 우리가 옆으로 잘라보자, 단면을. 그러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보이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게 실리콘이고요. 그 실리콘이라는 금속 위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면 트랜지스터라는 소자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를 못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서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쪽 트랜지스터와 이쪽 트랜지스터를 연결시켜야 뭐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더 멀리 있는 트랜지스터와 연결시켜야 더 복잡한 계산 아니면 기억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위에 배선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이 배선이 한 층, 두 층이 아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요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고층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밑에 1층에 실리콘이 있고 2층에 트랜지스터들이 작은 실리콘 내에 수십억 개가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층층이 뭐 한 9층, 10층 높은 층고로 뭐 한 3층부터 10층 또는 그 이상 금속 배선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 배선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트랜지스터를 서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가까이 있는 트랜지스터를 서로 연결시키기도 하면서 하나의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는 겁니다. 1cm, 1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트랜지스터를 100억 개를 넣어야 됩니다. 사람이 현미경을 보면서 일일이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 작은 영역. 나노미터의 크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고 아무리 현미경 기술이 좋아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사진을 찍듯이 회로를 실리콘 판 위로 옮기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미 설계도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커다란 유리판을 이용해서 설계도를 만듭니다. 근데 그 유리판이란 게 빛을 통과하기도 하고 통과하지 않기도 하는 그러한 특성을 지닌 유리판이거든요. 그 유리판을 대고 밑에다가 실리콘 웨이퍼라고 하는, 맨 오른편에 보시는 그런 실리콘 판을 놓고, 그리고 그 실리콘 판 위에 고분자로 구성된 감광 물질을 바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빛을 쪼여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커다란 유리판에 그려놓은 회로도가 밑에 실리콘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이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키워주십시오.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그 지금 말씀드린 회로를 그리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저 학생이 주사기로 어떤 액체를 뽑아내고 있는데 저게 고분자를 용제, 솔벤트에 녹인 겁니다. 그래서 주사기에다가 앞에 필터를 끼우고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실리콘, 아까 제가 금속, 실리콘 판이라고 불리우는, 실리콘 웨이퍼라고 불리우는 기판 위에다가 저 액체를 떨어뜨려요.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정밀하게 보이진 않는데 실제 공정에서는 전부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좀 더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돌려주면 이렇게 코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토리지스트라는 물질이 왜 다시 돌아갔죠? 예, 일단 약간 컴퓨터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저렇게 이제 코팅을 하게 되었고요. 저 상태에서 이제 가열을 좀 해주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솔벤트가 이제 다 날아가게 되고요. 저렇게 되면 지금 실리콘이라는 금속판 위에 감광물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를 그리는 그 감광물질이 다 포토리지스트라는 물질이 코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을 쪼여주는, 빛으로는 자외선을 활용하거든요. 자외선을 쪼여주는 장치에다 넣고 지금 그 회로도, 제가 말씀드린 회로도가 그려져 있는 유리판이 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리판을 통해서 자외선 빛을 쪼여주게 됩니다. 파랗게 약간 나오는데 그게 저희가 사용하는 자외선 그쪽 빛이고요. 그 다음에 살짝 더 가열을 해주면 점점 회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빛을 쪼이고 나서 가열해주면 고분자의 특성이 변하면서 뭔가 사진처럼 사진 영상이 떠오르거든요. 조금 식혀준 다음에 그 다음
이게 현상액이라고 실제로 반도체 회로를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액체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 TV에서 많이 보던 그런 뭔가 회로가 그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실리콘 판이 얻어지게 되고, 저걸 들여다보면 저렇게 뭐 다 선들이 그려져 있고 회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감광 재료가 없으면 우리가 그 회로를, 복잡한 회로를 실리콘 위로 옮겨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옮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고분자 감광 재료입니다. 그리고 LCD하고 디스플레이, OLED, 뭐 요새 삼성 모바일 폰이나 아니면 집에서 모니터를 많이 쓰시잖아요. TV도 보시고. 근데 이런 것들도 고분자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앞에 녹색, 적색, 청색을 나타내는 이러한 부분들, 이걸 화소라고 하는데, 이 화소도 전부 다 감광 재료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고분자 감광 재료가 있어야 이 화소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고분자는 디스플레이를 만들든 반도체를 만들든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불소가 들어가 있는 고분자입니다. 테플론, 제가 말씀드렸죠. 테플론의 원료가 뭐냐? 되게 좀 의아한 분이 계실 텐데, 테플론의 원료는 저 맨 왼쪽에 보시는 푸르스름한 돌입니다. 저게 형석이라고 하는 돌이거든요. 형석을 이용해서 불소를 만들어내고요. 그 불소를 이용해서 테플론을 만듭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우리 좋은 목적으로 활용하면 계란이 안 들러붙는 프라이팬. 그런데 실제로 이 테플론이라는 고분자가 최초로 활용된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을 만들 때 그 원자폭탄을 만드는 핵심 소재가 이 테플론이 되었습니다. 테플론이 있기 때문에 원자탄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느냐? 아니죠. 테플론은 굉장히 안정한 소재입니다. 계란 프라이 하실 때 높은 열에 가열해도 끄떡없고 계란이 닿아도 안 들러붙고,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하게 되면 최근에 자동차들 많이 돌아다니는 전기차,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차, 수소연료 전지차의 핵심 소재가 테플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도 테플론이 됩니다. 수소연료 전지 같은 데 보면은 수소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느 정도 막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수소연료 전지차에서는 분리막 기술이 중요하다. 근데 이 분리막들이 다 테플론과 같은 소재들입니다. 고분자예요. 그 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 뭐 핸드폰이든 아니면 자동차든 많이 쓰시는데, 배터리에 보면은 조금 약간 좀 깊은 얘기지만 양극재라고 해서 또는 음극재라고 해서 이러한 전극 재료들을 알루미늄 판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럼 그러한 무기 물질들을 접착시켜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들이 불소가 들어가 있는 고분자 소재들이에요. 즉 고분자 접착제가 있어서 배터리의 양극, 음극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재료를 잘 조합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되는 거죠. 특히나 제가 보여드린 이 배터리 사진을 보면 이게 파우치 셀 같은 경우에는 겉에 비닐이 뭔가 싸고 있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그것도 다 고분자가 되는 거죠. 배터리를 다 액체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밀봉하는 기술들 다 고분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요새는 뭐 모바일 폰,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대부분 보호 필름을 붙여서 쓰시지만 보호 필름을 붙이지 않고 처음 만져보시면 굉장히 미끈미끈하면서 지문도 잘 안 묻거든요. 이게 다 테플론과 같은 물질들이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불소가 들어가 있는 고분자들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깊이 있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분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고분자가 굉장히 산업적으로 중요한 소재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이게 2년 전에 나왔던 일본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에서 언급되었던 3개의 소재입니다. 이 중에 레지스트란 것, 이게 감광재료거든요.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 이게 핸드폰 같은데
요새 갤럭시 폴드 움직이는 막 접을 수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 접을 수 있는 올레드 기판을 만드는 소재입니다. 2개가 고분자예요. 일본이 요 세 개의 목줄을 쥐면 한국이 힘들 거다 생각했는데 그 3개의 목줄 중에 2개가 고분자입니다. 그럼 이런 고분자가 산업적으로만 중요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고분자는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노벨 화학상은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 소재로 노벨상이 나왔고, 이때 나온 연구 성과를 더 발전시킨 게 결국 올레드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이제 노벨 화학상이 고분자 쪽으로 나왔는데, 이때는 고분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만드는 촉매 연구로 고분자가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고분자는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분자는 더 많이 쓰일 겁니다. 전기차 더 많이 대중화될수록 더 멀리, 더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그 가볍게 만드는 기술로는 고분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볍게 만드는데 고분자만 한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에 대해서 조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인하대학교는 1954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저희 인하대 고분자공학과는 196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개의 고분자공학과가 만들어졌는데 69년도에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하고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학과가 결국 우리나라 고분자 학과들, 고분자 산업의 시초, 태동기를 같이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아니면 고분자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고분자들을 우리가 유용한 형태로 바꾸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교육 다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도 이제 아까 입학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BK21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명 정도의 교수가 있고요. 추가로 또 1명의 교수를 최근에 이제 영입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정보 전자 소재, 그리고 생분해성 고분자, 의료용 고분자, 그리고 배터리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 저장, 에너지 변환용 고분자 소재들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화학공학, 재료공학, 생명공학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좀 미리 화두를 던져드렸는데 그걸 다시 좀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학이란 것은 결국 원자와 전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흘러다니면서 어떻게 물질을 만드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라면,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의 생활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 건가. 그중에 고분자공학과는 유기물,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사람의 일상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겠다. 그와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사람들이 있으면